chances to be in Korea? First off, being with Korean. 여러분, 믿기 힘든 장면이 한국의 지하철에서 포착됐습니다. 뉴욕에서 온 베테랑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고개를 젓고 있습니다. 같이 온 취재진들도 한국인들의 특이한 행동을 보고 놀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시작된 그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이게 최선입니까? 인천국제공항의 입국심사대 앞에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토메이션 게이트 앞에 서서 여권을 스캔하는 동안 뉴욕에서의 마지막 편집회의가 떠올랐어요. 제이슨,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소식이 들어왔네. 이번에 직접 가서 취재해보게. 솔직히 말하면 탐탁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기술력이면 얼마든지 더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편집장의 지시는 거역할 수 없었죠. 게다가 JFK 공항에 낙후된 시설들이 눈에 밟혔던 터라 한국의 시스템이 그보다 나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자 로봇 하나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방문객님. 제가 수화물 찾는 곳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어스타라고 적힌 로봇이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뉴욕 JFK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로봇은 제 여권 정보를 스캔하더니 맞춤형 동선까지 제안했습니다. 터미널을 걸으며 둘러본 공항은 마치 미래의 한 장면 같았어요. 천장의 대형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항공 정보를 업데이트했고 곳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는 다국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는 자동 운반 시스템이 가방들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었죠. 최지훈입니다. 국토교통부 연구원이에요. 수화물을 찾자마자 한 남자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 취재팀의 가이드라고 했죠. 먼저 공항철도로 시내까지 이동하면서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체험해 보시죠. 최지훈은 스마트폰으로 교통카드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요. 택시 요금도 결제할 수 있고요. 그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뉴욕의 메트로 카드도 충분히 편리한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향하는 동안 최지훈은 끊임없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나라는 교통 시스템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생활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의 말을 들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부터 환승 정보, 심지어 도착지의 날씨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공항철도에 오르자 쾌적한 실내와 선명한 디스플레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객차 내 디스플레이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환승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죠. 모든 역사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제공됩니다. 다음 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갈아타면 서울역까지 30분이면 도착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보며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던 아버지는 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어요. 특히 전쟁통에 도와주었던 한 소년에 대해서요. 그 아이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었죠. 지하철로 갈아타는 동안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에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역사 내 모든 화장실은 무료였어요. 게다가 몇 분 뒤 열차가 도착할지 어느 칸이 덜 혼잡한지까지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 뉴욕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죠. 최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거대한 스마트보드가 시내 전역의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버스, 지하철, 심지어 공유 자전거까지 모든 교통수단의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승객들은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최적의 경로를 찾아 움직였죠. 역 광장에는 전기버스가 조용히 서 있었고 스마트 정류장에서는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혼잡하고 불규칙한 버스 운행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최지훈이 말했어요. 내일은 더 놀라운 것을 보여드리죠.
그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보며 처음으로 이번 취재가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첫날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라면 이 도시의 변화를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때는 미처 몰랐지만 이 질문이 제 여정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최지훈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스마트 도로 관제센터부터 둘러보시죠.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같은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취재 수첩을 꺼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욕의 교통 시스템을 취재해본 경험으로는 관제센터라 봤자 큰 모니터 몇 개 놓인 공간일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서울시 교통정보센터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교통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버스, 지하철은 물론 주요 도로의 차량 흐름까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5분 단위로 교통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최지훈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AI가 이 데이터를 학습해서 교통 체증을 예측하고 실시간으로 신호 체계를 최적화하죠. 그의 말을 들으며 센터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관제사들은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였고 AI 시스템은 끊임없이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뉴욕의 교통관제 시스템도 충분히 효율적입니다만 제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최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실제로 체험해 보시죠. 지금 강남 지역의 교통 체증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관제 시스템이 즉각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일상이 이 시스템 속에서 숨쉬고 있었죠. 그들의 시간과 편의와 안전이 모두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변 도로의 신호 체계가 실시간으로 조정되었고 내비게이션 앱으로 시민들에게 우회 경로가 안내되기 시작했어요. 버스 운행 간격도 자동으로 조절되었습니다. 10분 안에 정상화될 겁니다. 정확히 10분 후 교통 체증은 거짓말처럼 해소되었어요. 이게 가능하다고요? 제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1시간은 걸렸을 상황이었죠. 센터를 나와 실제 도로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최지훈의 차에 올랐어요. 도로 위에 설치된 센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차량 흐름을 감지합니다. 날씨, 사고 위험, 긴급 상황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하죠. 신호등 앞에 멈췄을 때였어요. 갑자기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앞에 신호등이 순식간에 녹색으로 바뀌었어요. 주변 차들과 함께 신속하게 차선을 비워주자 구급차가 어떤 방해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응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입니다. 최지훈이 설명했어요. 구급차가 출동하는 순간 경로상의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되죠.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뉴욕의 혼잡한 도로에서 고군분투하는 구급차들이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취재 내용을 정리했어요. 창밖으로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차들이 보였습니다. 최 연구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콜린스 씨,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최지훈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거예요. 1분 1초가 아깝다고 느끼는 우리 국민의 성격이 이런 혁신을 만들어냈죠. 식사를 마치고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정류장의 전광판에는 버스 도착 시간이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고 승객들은 그 시간에 맞춰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뉴욕의 무질서한 버스 정류장과는 너무나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이후 이곳의 변화를 보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문득 최지훈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잊었어요. 폐허에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변한 서울을 보면 아버지는 분명 깊은 감동을 받으셨을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시스템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그토록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셨던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침 일찍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최지훈은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지하철로 직접 서울을 돌아다니며 취재해보길 제안했어요. 실제 시민의 입장에서 체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수긍했지만 뉴욕의 지하철 취재 경험을 떠올리며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대자 잔액과 함께 환승 정보가 디스플레이에 표시되었어요. 뉴욕의 지하철처럼 카드가 잘 인식되지 않아 줄이 밀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카드 하나로 버스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어요.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죠.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잡이에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계단 높이가 균일해 노약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역사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열차 도착까지 3분 남았습니다. 전광판의 안내와 함께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줄을 섰어요. 제가 탔던 뉴욕 지하철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스크린도어 위의 전광판에는 각 칸의 혼잡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죠. 정확히 3분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뉴욕 지하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쾌적했어요. 공기청정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고 창문에는 미세먼지 농도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 좌석 위에는 무료 와이파이 안내문이 붙어 있었죠. 다음 역은 잠실역입니다. 이번 출구에서 롯데월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디스플레이에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와 환승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지난주 뉴욕 지하철 취재가 떠올랐어요. 지연된 열차를 기다리며 불평하는 승객들, 고장난 에스컬레이터, 끊임없이 들리는 기계 고장 안내방송, 그때 느꼈던 답답함이 지금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실역에 도착해 한번 내려보기로 했어요. 역사 내 안내 로봇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봇이 다국어로 안내를 시작했어요. 길 안내부터 주변 맛집 추천까지 마치 현지 가이드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모든 시설이 무료인데다 한눈에 봐도 깨끗했습니다. 심지어 칸마다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도 완벽했죠. 뉴욕의 지하철역 화장실은 대부분 폐쇄되어 있거나 있어도 이용하기 꺼려질 만큼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환승 통로로 향하던 중 한 노인이 계단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역무원이 재빨리 다가가 엘리베이터 위치를 안내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닌 시스템화된 배려였어요. 다시 열차에 올라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내 모니터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중간중간 문화 행사 소식도 전해졌어요. 한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수업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지하철 와이파이가 끊김없이 잘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옆자리에 외국인 관광객이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어요. 이런 지하철은 처음이야. 그들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역사 밖으로 나오며 취재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목격한 것을 정리하려는데 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뉴욕의 독자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최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최 연구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격적입니다. 이건 단순한 대중교통이 아니라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이네요. 그의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러고 보니 아버지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었죠.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이야. 그때는 과장된 말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취재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표 윤하영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 사무실 빌딩에 도착하자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지하철은 어떠셨나요? 최 연구원님께 들었습니다. 윤하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받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전기차 충전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희 회사가 개발한 초고속 충전 시스템입니다. 15분이면 완충이 가능하죠.
윤하영이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뉴욕의 충전소는 대부분 4시간 이상 걸리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윤하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한국 전쟁 때 미군의 도움을 받으셨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소년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혹시 그 미군 장병의 이름을 아시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때 의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 미군의 계급장이 아버지의 것과 달랐어요. 혹시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미군이 한국의 소년을 도왔던 걸까요? 이 사진이 우리가 찾는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지 아니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분 덕분에 목숨을 구하셨다고만 하셨어요. 당시에는 너무 어리셔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순간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취재는 취재일 뿐이라고 선을 그어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소년을 도와주셨다고 해요. 윤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다면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오래된 앨범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일한 전쟁 시기 사진입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희미한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과 미군 장병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미군의 모습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이 사진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등 뒤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 왼쪽 눈가의 작은 점까지 분명 젊은 시절의 아버지였어요. 이럴 수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하영의 아버님은 제가 찾는 그 소년이 아니었어요. 사진 속 장소도 시기도 달랐습니다. 그래도 이 우연한 만남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어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찾고 싶어 하셨던 그 인연이 어쩌면 정말 이곳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지만 이 사진 한 장만 찍어가도 될까요? 윤하영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보겠다고. 그나저나 콜린스 씨,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윤하영이 자연스럽게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네, 그러시죠. 취재 수첩을 펼치며 대답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전기차 충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자꾸만 그 흑백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토록 그 소년을 찾고 싶어 하셨을까? 단순한 인연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취재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제 여정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하영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최지훈의 제안으로 전기차를 타고 경부 고속도로 휴게소들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휴게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지훈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안성 휴게소에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에 설치된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주차된 차들의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었거든요. 이 패널로 생산된 전기가 휴게소 전체와 전기차 충전소를 가동합니다. 최지훈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전기차 충전소에는 이미 몇 대의 차가 충전 중이었습니다. 평균 15분이면 80%까지 충전됩니다. 최지훈이 말했어요. 충전기 디스플레이에는 남은 시간과 함께 주변 맛집 추천까지 표시되고 있었죠. 뉴욕의 충전소는 대부분 어두운 주차장 한편에 있는데 이곳은 마치 작은 쇼핑몰 같았어요. 휴게소 안으로 들어서자 편의점 직원이 디지털 재고 관리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발주가 이루어져요. 무인 계산대도 있어서 심야에도 이용이 가능하죠. 제 표정을 본 최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화장실은 또 어떤가요?
입구부터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실시간으로 빈칸을 안내했어요.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청결했고 장애인과 영유아 시설도 완벽했습니다. 모든 휴게소의 화장실 관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평가도 바로바로 반영되죠. 식당가로 향하는 길에 키오스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모바일페이로도 결제가 가능했어요. 현금이 없어도 됩니다. 교통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윤하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창가 자리에 앉아 비빔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주차장에는 전기차들이 조용히 충전되고 있었고 그 옆으로는 자율주행 셔틀이 승객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최지훈이 말했어요.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전쟁 직후에 한국을 보셨던 아버지라면 이런 광경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소년, 어쩌면 그 소년도 이런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휴게소로 이동하는 길에 최지훈이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휴게소의 변화는 한국의 압축 성장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예요. 30년 전만 해도 그저 잠깐 쉬어가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기술과 편의성, 그리고 인간미까지 갖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른 휴게소에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통역 로봇의 도움을 받아 주문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국어 서비스는 기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발전이 아닌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가 그토록 이 나라와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셨던 이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윤하영의 소개로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이서준을 만났습니다. 35살의 젊은 남성은 미국에서 자랐지만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어요. 저는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전쟁 고아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있죠. 커피를 마시며 이서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5년 전부터 한국 전쟁 당시 미군들과 한국 고아들의 관계를 추적해왔다고 해요. 많은 미군들이 한국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그 인연을 잊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어요.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서준은 태블릿을 꺼내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시면 1951년 부산에서 한미군 중사가 5살 고아를 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952년 서울에서는 부상당한 소년을 치료해준 미군 의무병의 이야기도 있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52년 서울,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시기와 장소였어요. 혹시 그 의무병의 이름을 아시나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이서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기록이 불완전합니다. 당시에는 체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그 인연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어요. 어떤 의미이신가요? 이서준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도 자신을 도와준 미군을 찾는 한국인들이 있어요. 반대로 한국에서 만났던 아이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하는 참전 용사들도 계시고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저 지난 과거의 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이서준의 말을 들으니 그것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였던 거죠. 제가 최근에 발견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서준이 또 다른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1953년 초 한미군이 부상당한 소년을 야전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해 주었대요. 그 후로 계속 소년의 소식을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연도는 달랐지만 상황이 너무나 비슷했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제 질문에 이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미군이 평생 그 소년을 찾으려 했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계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야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았어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만난 순수한 인연이 평생의 그리움이 되었던 거겠죠. 혹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물론이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서로를 찾고 있으니까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도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그리고 한 소년을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아이를 찾고 싶어 하셨죠. 이서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언제의 일이었나요? 혹시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시다면 주머니에서 윤하영에게서 찍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건 다른 미군의 사진이지만 비슷한 시기의 것 같아서요. 카페를 나서며 이서준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같이 찾아보시죠. 늦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말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어요. 서울의 저녁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번 취재는 단순한 교통 시스템 보도가 아닌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이서준의 연락을 받고 서울 교외의 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제가 찾은 기록들이 김영수 할아버님과 일치합니다. 이서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1952년 서울, 부상당한 12살 소년, 미군 의무병의 도움,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소년의 나이와 김영수 할아버님의 나이가 조금 달랐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정말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걸까요? 요양원 정원에는 한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78세의 김영수 할아버님이었습니다. 다가가는 발걸음이 떨렸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만남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할아버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요양원 직원이 말씀드리자 김영수 할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드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구신가요? 할아버님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존 콜린스의 아들입니다. 제 말에 할아버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이름을 70년 만에 다시 듣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존 콜린스? 할아버님이 천천히 되뇌셨습니다. 1952년 서울에서 아버지를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할아버님은 부상을 당하신 상태였고 아버지는 의무병이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김영수 할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미군 아저씨, 할아버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전쟁터에서 저를 발견하고 치료해 주셨어요. 다리에 파편이 박혀 있었는데 매일 밤 찾아와 약을 발라주시고 붕대를 갈아주셨죠. 그리고 할아버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이 끝나면 꼭 다시 만나자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이 소년을 찾고 싶어 하셨는데 정작 김영수 할아버님은 그 마음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할아버님, 아버지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할아버님을 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랬군요. 김영수 할아버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전쟁통에 잠시 만난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기억해 주시다니. 할아버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서준이 조용히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어요. 이 편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겁니다. 할아버님을 찾게 되면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읽어드리는 동안 정원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그 짧은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쓰셨어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만난 한 소년의 용기와 희망이 평생 잊히지 않았다고. 콜린스 씨는 제 은인이셨습니다. 김영수 할아버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은인의 성함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네요.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 다행입니다. 제가 할아버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70년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이루고 싶어 하셨던 재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혹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김영수 할아버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전쟁 이후의 삶, 재건의 시기, 그리고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요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김영수 할아버님이 아직도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선물이 아니었을까요? 70년 동안 이어져 온 인연의 끈을 마침내 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았습니다. 최지훈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어요. 취재는 잘 마무리되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쓴 기사의 초안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제 말에 최지훈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시스템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니까요. 어제 마지막으로 김영수 할아버님을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할아버님은 제게 오래된 앨범을 보여주셨어요. 전쟁 직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발전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왔어요. 할아버님의 말씀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공항철도의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일주일 전에 저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취재였지만 이제는 깊은 깨달음의 여정이 되었더군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한 발전이 아닌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정거장은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최지훈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숙원도 이루셨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우시겠어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수 할아버님과 나눈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어요. 콜린스 씨의 아들을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이제야 은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요. 할아버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었죠. 공항에 도착해 최지훈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기사가 나오면 꼭 보내주세요. 그가 말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통 시스템 이상의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수화물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자동화된 출국 심사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일주일 전 이곳에서 느꼈던 의심과 편견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비행기를 기다리며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바꾸기로 했어요. 한국의 교통혁신 기술을 넘어 사람으로. 이제야 진정한 이야기를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 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내려다 보였어요.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한국.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아버지와 김영수 할아버님의 인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번 취재는 단순한 교통 시스템 보도가 아닌 인간의 가능성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며 새로운 시작을 발견했다는 것을. 전쟁의 상처가 희망의 씨앗이 되고 70년의 그리움이 새로운 인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척분들 중에서도 한국 전쟁 때에 잊지 못할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중한 추억이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